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지대의 주상락입니다. 제 발표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와 선교, 총체적인 공간 선교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10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제1 발제와 제2 발제 잘 들으셨죠? 우리 정재영 교수님과 이민영 박사님은 주로 이제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사회과학적으로 우리 교회의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는 좀 더 이제 좀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이 하나하나의 교회의 모형들을 좀 설명하면서 이번 강의를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자, 특별히 107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제가 레슬리 뉴비긴의 그 글을 잠깐 인용을 하면서 이 발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며 콘스탄티누스적인 권세나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레슬리 뉴비긴이 기독교 국가 시대에서 이제 포스트 기독교 국가 시대로 넘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문화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에는 그 이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슬리 뉴비긴의 변화 그리고 우리 목회 현장의 변화의 시점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특별히 저는 이 총체적 공간 전도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사회학자 레이 올덴버그가 그 The Great Good Place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1의 공간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2의 공간은 일상의 일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3의 공간은 이제 108페이지에 보시면 그 제3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고 자발적이고 규칙적이며 비공식적이고 행복을 위해서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운동이 뭐 2000년 이후에 이제 서양에서 급진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의 담론이 이야기되고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의 장소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교회 건물에 갇혀 있는 선교가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던 곳에서 삼위일체적 선교를 하는 그러한 선교를 이야기하는데 그 공간을 이야기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제3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1공간, 제2공간, 제3의 공간은 선교적으로나 전도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경험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또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제1공간에서 그리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자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일터에서 그 직장 사람들도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3의 공간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교적 공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선교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108페이지에 가족전도 바로 위입니다. 그 부분에 제4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4의 공간은 이따가도 제가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온 오프라인을 함께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그 all tact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공간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제1공간, 제2공간, 그리고 제4공간에 대한 그 전도와 그리고 선교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1공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중요성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저는 적게 다루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제2공간은 1공간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을 다루겠지만 주로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교회 개척에 대한 그 관점을 다룰 것이고요.
그 제3의 그 제4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새로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들여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08페이지에 보면은 제1 공간의 그 선교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죠. 그런데 특별히 10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웨슬리안 리안 스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사역에 대한 네 가지 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세대 협력 사용 모델, 두 번째는 가정 통합 모델, 세 번째는 가정 기반 모델, 네 번째는 가정 구비 모델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그 모델을 통해서 가정에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제자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을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109페이지의 세대 협력 사역 모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그 제임스 화이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모든 세대들이 함께하는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족 안의 세대 차이는 이 부모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대 간의 협력 사역의 모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세대 협력 사용 모델입니다. 그 모델의 예를 제가 이제 그 호놀룰루 선한 목자 루터란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협력 사역을 보게 되면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세대 간끼리 모여서 이렇게 제자 훈련도 하고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것이고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110페이지의 가정 통합 모델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 통합 모델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주일학교를 뭐 나이별로 이렇게 나눠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할 때에도 그 나이의 기준에 맞춰서 전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 통합 모델은 그러한 부분들이 세대적인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아예 통합을 하는 겁니다. 가정 중심적으로 어머니와 그리고 자식 세대 그리고 그 조부모 세대들이 함께 사역하는 것을 이제 가정 통합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정 기반 모델인데 패밀리 베이스드 모델이죠. 근데 이 모델은 가정 통합 모델과 다르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와 전도의 플레임처럼 세대를 분리하고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사역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언급하는 이 네 가지 모델들이 각각의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이제 가정 구비 모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데, 이 가정 구비 모델은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의 그 유명한 그 제자도와 가정사역 교수인 티모티 폴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그 연구에 기반을 해서 연구가 된 것입니다. 가정 기반 모델은 기존의 구조 안에서 가정 전도를 실천하면서도 또한 부모들은 주요한 제자를 삼는 그런 그 멘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도를 실천하는 그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도를 받는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초점에서 가정 구비 모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이제 보면은 111페이지에 보십시오. 미국 텍사스주의 빌리지 교회가 가정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부모가 이제 복음에 일단 철저한 훈련이 돼서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제자도를 성취하고, 또한 교회도 그 다음 세대들을 제자화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그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지 교회는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요. 첫 번째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는 제자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포션으로 다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일상 공간 전도라고 하는 개념, 제2
우리가 더 세컨 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원격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유명한 그 미래학자인 제이슨 쉔커라고 하는 사람은 의료 서비스나 유통망, 제조, 무역 등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택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터에서 더 많은 또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2 공간이라고 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한다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원론적인 생각을 좀 극복하고 그리고 성과 속을 가르는 것을 극복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일상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크데이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113페이지에 보시면은 선교적 기업가 정신과 일터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선교적 기업가 정신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터라는 공간이 선교적 공간이다, 더 미셔너 플레이스다라고 하는 정의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선교적 교회 개척에 관련해서 그 새로운 용어를 신조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안트로프로니얼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ECP라고 하는 일터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신조어는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대학교의 그 전도 및 교회 개척 교수였던 필자의 논문 지도 교수였습니다. 제이문 박사가 2016년에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트로프로니얼 처치 플랜팅을 줄여서 ECP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공동 연구자로서 일터 교회 개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주제는 2014년부터 그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 모델이죠. 그 모델의 하나로서 연구가 되었고, 저는 이제 2018년에 이 논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이문은 이 ECP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ECP는 일터에서 비즈니스를 통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교회 개척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4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일터 교회 개척자들, 이게 이제 선교적 기업가와 일터 교회 개척자들의 모델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마이클 골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는데 그 골스비의 그 리더십의 유형을 분리한 것을 제이문이 저와 함께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걸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직접 저희가 이제 질적 연구로 이제 방법을 했던 그러한 모델인데, 한번 그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Y축의 윗부분은 이제 추상적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Y축의 아랫부분은 구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X축의 왼쪽에 있는 개념은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Y축의 그 오른쪽은 탐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위에부터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리더십이 초점을 맞추냐면 질적 데이터를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그 선호적이고 그리고 열망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아래 X축의 아랫부분에 있는 그 구체성이라는 것은 이 그 리더십 모델은 주로 양적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조사와 통계, 인구 통계에 대한 부분들에 강조점을 갖는 그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X축의 왼쪽에 이제 연결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고요. 공감과 관계성을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탐험을 더 이렇게 강조하는 리더십 유형은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영역에 어떠한 그 교회 개척, 일터 교회 개척의 유형이 이제 포함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는데 일단은 그 첫 번째 유형은 그 왼쪽의 윗부분입니다. 이 유형은 이벤젤리스트, 전도자 유형입니다. 전도자 유형은 추상적이면서도 연결적이죠. 그래서 보다도 제자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고 감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 유형이 시온 마이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소개는 제가 115페이지에 소개를 했습니다. 직접 제가 이제 가서 이분이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주로 그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공간적인 상황에서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아티스트 유형이죠. 아티스트 유형은 미국의 그 테네시 주라는 주가 있는데요. 거기에 차타누가에 있는 크리슨 소렌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그 미국 성공의 목사로서요. 직접 그 공연장을 만들고 예술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카페 형태의 공연장에서 그 일터 교회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아티스트의 특징은 추상적이면서도 기회와 가능성,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 공간을 예술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그다음에 예술가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 이분을 이제 아티스트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빌더 유형인데요. 빌더 유형은 그 켄터키의 동부 지역에 그 사역을 하는 론리 릴리 목사님의 교회 개척 방법인데 그 건축가 유형은 주로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성, 그 데이터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유형인데요. 그 켄터키의 동부는 상당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어떤 부분의 비즈니스를 본인이 시작하고 교회 개척을 하면 선교적으로 그 효과적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15개의 비즈니스를 실천을 합니다. 115페이지에 제가 써놨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유소, 호텔, 수련장, 헬스장, 커피숍, 자전거 대여소, 교육시설 등을 운영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유형이죠. 마지막 이제 오른쪽에 아랫부분의 유형은 바로 사회과학자 유형입니다. 사회과학자 유형은 알라바마의 셀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 밥 암스트롱 판사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요. 그분은 탐험과 구체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역에 바이블 벨트이기 때문에 교회가 많지만 실업률이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2014년에 이제 영화 개봉된 셀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지역이에요. 거기가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인권 운동을 했던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지금도 아주 인종차별이 심하고 실업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아주 전형적인 교회 개척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ECP, 일터 교회 개척을 통해서 실업률을 낮추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유형으로 이렇게 4가지의 유형을 제가 이제 제 멘토였던 제이문 교수와 함께 사회과학적 연구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제이문 교수는 이거를 이제 학회에다가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학술지 그리고 책으로도 발간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거를 같이 연구를 해서 여러 아티클과 책에도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참고 도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은 제2공간이라고 하는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많은 선교적 상상력을 통한 그런 일들을 많이 실천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에는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아무리 그 자택 근무를 하더라도 일터라고 하는 공간에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일터 교회 개척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이제 가능성은 키워드는
온라인 전도 선교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전도, 뭐 디지털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사회학자 중에, 정보사회학자 중에 마뉴엘 카스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벌써 2000년도 초반에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일종의 여러분 이제 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은 그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는 영적 자본을 통해서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뉴엘 카스텔은 바로 이 네트워크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5페이지 아랫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슌페터가 말하는 그 창조적 파괴라는 그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 시대에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그런 정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던 영적 자본이 청교도 정신과 동일한 중요한 키워드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트워크 정신이다. 정보화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에는 네트워크 사회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초 네트워크 사회를 살아갈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그렇다면 온라인만 발전할 것이냐. 그 온라인에서 물론 공동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급한 것이 온 오프라인을 같이 갈 수 있는 제4의 공간의 개념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제4의 공간의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17페이지에 사이버 교회와 제4 공간의 이해의 윗부분 한번 보시죠. 제4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는 아닙니다. 이 건축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건축학가 중에서 루시 블리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가상의 공간과 실제 공간을 융합하여서 쌍방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제4 공간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예,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제4의 공간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의 공간은 개인과 공공의 공간이 같이 공유되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박물관을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박물관은 주로 이제 그동안에는 그 작품을 보고 그냥 떠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4의 공간에서 그 박물관에 가면 그 작품을 보고 작품을 만든 사람과 온라인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오프라인에서 또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제4의 공간인데 저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온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도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건축학적인 접근이 우리 실천 신학에도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황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접근하기 쉬운 눈높이에 맞추는 성육신 선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이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디지털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11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18페이지에 보시면은 아주 유명한 그 버추얼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이름은 처치 오브 폴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117페이지네요, 여러분. 처치 오브 폴스라고 하는 그 교회인데 네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거기에 보면 아바타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아바타들이 예배 행위도 하고 어떤 때는 안수도 받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손을 두고 찬양을 하고 뭐 이러한 3D 교회의 형태는 예전부터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이 처치 오브 폴스가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나중에는 피처스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를 발전을 시키는데 다섯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거기에 피처스라고 하는 그 교회는 보다도 소통을 강조하면서 채팅룸이라든지 포럼들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규칙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확대하고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온라인의 그 교회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공동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라인 그 모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모임의 가능성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공간의 핵심은요,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것이죠. 그들이 만날 수 없을 때, 바로 지금과 같이 코로나 시대처럼 만날 수 없을 때 온라인 교회로 만날 수밖에 없지만, 또 공동체성의 구현을 위해서 채팅룸을 활용하고 또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또 같이 함께 만날 수 있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이런 온라인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인트 픽처스 교회는 예전에 처치 오브 폴스 때보다는 대면 모임이나 이메일, 그리고 SNS 대화, 그리고 뭐 공동체가 같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들이 많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온라인 교회의 그 시기 구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이디 캠벨과 스테판 가너는 그들의 책에서 이 온라인 교회의 현상을 5가지, 5기로 이제 나누는데, 저는 이것이 이 7기로 나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슬라이드 6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기는요, 예, 아주 기본적인 단위에서 온라인 교회가 이게 디지털을 사용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1980년대였는데요. 초대 온라인 공동체가 소통과 연결의 역할을 하면서 첫 번째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냈던 그 교단이 미연합감리교회입니다. 미연합감리교회가 이메일로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게 제1기입니다. 그리고 제2기를 보시게 되면 1990년대인데요. 예, 온라인 공동체가 증가했고 이메일 사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큐메니컬 기독교 이메일 서비스 단체가 형성이 돼서 이제 이메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제3기를 한번 보시죠. 제3기는 2000년대에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그 블로그 사용이 이제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또 이제 뭐 교회 활동을 하는, 선교 활동을 하는, 전도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제4기를 보시면 2000년대 중반입니다. 이 제4기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버추얼 교회, 아바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인데, 벌써 이 시기도 다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예,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5기는 2000년대 후반인데요. 소시얼 미디어를 통해서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시기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는 몇 기인가? 저는 6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6기에는 유튜브나 줌을 통한 소통을, 영상을 통한 소통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제7기에는 제가 이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제안을 한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제사의 공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12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미국 교회 중에 그 온라인 사역을, 그러니까 제사의 공간을 사역을 잘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8번째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미국 알라바마의 에즈베리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인데 제사의 공간의 사역을 통해 제자 훈련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 화면을 이제 한번 보시면 8번째 화면에 여러분 이게 이제 에즈베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시드베드라고 하는 출판사와 함께 어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웨슬리안들은 잔 웨슬리 목사님이 이게 소그룹을 강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에클레지아라고 하는 라틴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 클래스와 밴드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대 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시드베드라고 하는 그 출판사가 이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위한 어플을 만드는데 거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주로 밴드는 그 웨슬리에 의하면 3명에서 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따뜻한 소그룹 모임이에요. 예, 그들이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그런 열정적인 그러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통해서 온라인 모임도 하고 또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제 발전이 돼서
같이 모이기도 하는 제4의 공간의 개념으로 이제 발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7번째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에스베리 감리교회는 이 소그룹 모임은 연령대로 있는 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관심사, 선호, 연령, 성별에 따라서 자유롭게 리더들이 그 그룹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뭐 스포츠 그룹, 취미 그룹, 성경, 독서 토론, 뭐 고아를 돕는 모임도 있고요.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싱글맘 그룹들이 모여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는 교회여도 좋고 제1 공간이라도 좋고 제2 공간이라도 좋고 그 다양한 공간에서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 모임을 같이 하는 제4의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7번째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제가 그 캡처를 해놨는데 이 그룹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임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소그룹을 이끌어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제4의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총체적인 공간 전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에는요, 교회 건물 안에 갇혀서 물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1 공간, 제2 공간, 제3 공간, 거기에다가 오늘 제가 강조했던 제4 공간까지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장하셔서 선교적 상상력을 가지시고 선교와 전도를 좀 고민하시는 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